그날 누군가가 우리 차의 브레이크를 잘라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에는 방금 도착한 문자 한 통이 떠 있었습니다. 고객님 차량 정기 점검 중 브레이크선 절단 흔적 발견. 즉시 연락 바랍니다.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야, 왜 이렇게 안 나와? 민석이가 차에서 기다린다. 3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주말 나들이를 가던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나. 하지만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고 주차장에는 언제든 출발할 수 있는 차가 있었습니다. 이 차에 다시 타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아오지 못할까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범인이 이미 우리 가족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5년 전 내가 이 나라에 처음 발을 디뎠던 그날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끌며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23이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가슴이 뛰었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지만 한국어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출구 근처에는 꽃다발을 든 가족들이 웃으며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하은 자신을 맞으러 온 사람이 있을지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강민석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피곤해 보였고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영희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영희는 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운동화부터 색바랜 청바지, 헝클어진 머리까지 빠짐없이 살폈습니다. 한국말 할 줄 알아? 인사가 아니라 시험처럼 들렸습니다. 조금요. 영희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럼 밥은 할 줄 알아? 청소는? 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가자. 차 세워놨어.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도시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영희는 먼저 내려 말했습니다. 내 방은 저기야. 현관 옆 작은 문을 열자 창문 없는 방이 나왔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공기가 답답했습니다. 하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자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만 닫고 나갔습니다. 저녁상에는 김치찌개와 반찬 몇 가지가 올랐습니다. 영희와 민석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도 따라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입 먹는 순간 입안이 타들어갔습니다. 맛있어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식탁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하은 창문 없는 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베트남의 집과 엄마가 끓여주던 쌀국수, 햇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은 먼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은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6시 거실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부엌에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더 지쳐 보였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영희가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영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국자를 잡으려는 순간 손이 밀려났습니다. 됐어. 내가 뭘 안다고. 짧고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거기 서 있지 말고 마당이나 쓸어. 하는 말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빌라 앞 작은 공터에서 낙엽을 쓸었습니다. 4월의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올랐습니다. 영희는 하의 그릇에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베트남에선 이런 거 안 먹지? 그래도 먹어야 해. 굶으면 일 못하니까. 하는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매웠지만 참고 삼켰습니다. 민석은 밥을 급히 먹고 일어났습니다. 나 회사 간다.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영희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됐다니까. 깨뜨리기만 할 거면서. 하는 물러섰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후에 처음으로 동네에 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오라는 심부름이었습니다. 계산대의 김 사장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새로 왔어요? 네. 결혼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와요.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잠시 풀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빌라 입구에서 동네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베트남에서 왔다며? 돈 주고 데려온 거 아냐?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영희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라면 봉지를 건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베트남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지내. 거짓말이었습니다. 울음이 새어나올까봐 서둘러 끊었습니다. 저녁에도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매운 김치찌개와 무거운 침묵만 있었습니다. 민석은 휴대폰만 받고 영희는 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날 밤 창문 없는 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서 왔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노이의 대학 캠퍼스와 밝던 미래가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 진짜 나를 보여줄 날이 올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하는 한국어가 많이 늘어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빨래와 청소, 요리도 익숙해졌습니다. 하루는 늘 같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던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바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강남 클럽, 이태원 바.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불안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민석 씨 댁 맞습니까? 그들은 2억 원의 빚을 언급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민석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주일 안에 연락 없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명함을 두고 나갔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영희의 지시에 따라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바빠. 나중에 얘기해.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영희가 물었습니다. 2억이 뭐야? 민석은 친구 말만 믿고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영희는 돈이 있어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는 잘 다니고 있는 거 맞아요? 민석은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내가 뭔데 참견이야? 그리고 말을 바꿨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지. 집에서 놀기만 하잖아. 하의 입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채권자들이 남긴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2억 원이라는 숫자가 눈을 찔렀습니다. 하는 서류를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조건, 이자율, 상환 기간. 손은 떨렸지만 눈은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서류를 접어 방으로 가져간 뒤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베트남어로 적힌 재무관리 노트였습니다. 하는 조용히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빚의 규모와 이자, 남은 시간. 아무도 모르게 계산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19년 1월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9개월째였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습니다. 아침 7시에도 밤 11시에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와도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눈을 피하는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빨래를 정리하다가 민석의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이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민석의 휴대폰에서 몇 번 보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세련된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석 오빠 있어요? 하가 없다고 하자 여자는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민석의 대학 동기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는구나. 좁네. 차를 내오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말 많이 늘었네. 공항에서 찍은 사진 봤을 땐 촌스러웠는데. 하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민석 오빠 작년에 회사에서 잘렸어. 스타트업 망했거든. 하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은 거의 1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난 도와주러 온 거야. 우리 오래됐으니까. 의미심장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포옹했습니다. 민석은 하에게 말했습니다. 밖에 좀 나가 있어. 1시간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추운 1월의 바람 속에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김 사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요즘 괜찮아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표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서 1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이 얼어붙을 만큼 추웠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석의 거짓말, 실직, 빚 그리고 다른 여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은 서랍에서 재무관리 노트를 꺼냈습니다. 민석 수입 제로 원, 빚 2억 원, 월 이자 300만 원을 적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때 영희의 방에서 서랍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를 넘기며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것도 언젠간 써야 하나. 하은 숨을 죽였습니다. 영희가 말한 돈, 남편이 남긴 돈이 떠올랐습니다. 왜 아들에게 주지 않는지 의문이 쌓여갔습니다. 조용히 계산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 3월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민석과 영희, 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 달까지 3천만 원이 입금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린 지가 벌써 6개월입니다. 그때 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분할 상환은 안 되나요? 채권자 중 한 명이 하를 내려다봤습니다. 부인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원금 2억에 6개월 이자 1,800만 원, 총 2억 1,800만 원입니다. 채권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계산이 빠르네요. 3천만 원씩 7개월 분할하면 2억 1천만 원입니다. 이자 800만 원을 감면해 주시면 어떨까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감면은 불가합니다. 그럼 첫 달에 5천만 원을 입금하겠습니다. 대신 나머지는 6개월 분할, 이자는 동결해 주세요. 첫 달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제가 구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채권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입금이 확인되면 합의하겠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바로 법적 조치입니다. 그들은 명함을 두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베트남 쪽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민석은 비웃었지만 하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져온 연락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번호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응우엔 회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쩐티하입니다. 하노이대 장학생이던 그 하? 네, 맞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빚과 협상 조건, 필요한 금액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을 보내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말씀하세요. 우리 회사의 한국 진출을 도와라. 시장 조사와 파트너 연결을 맡아라. 하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교수들이 늘 내 얘기를 했어.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잊고 지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베트남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던 쩐티하. 중퇴했지만 실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통장에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하은 통장을 민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한 거야? 말했잖아요. 방법이 있다고. 영희도 말없이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채권자에게 보내세요. 하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숨겨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채권자들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5천만 원 입금이 확인됐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대로 6개월 분할 상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류가 내밀어졌고 하가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자율 계산이 다릅니다. 연 25%라 했는데 30%로 적혀 있습니다.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조항도 삭제해 주세요. 합의에 없던 내용입니다. 잠시 침묵 끝에 수정이 이뤄졌고 서명이 끝났습니다. 채권자들은 명함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거실에 남은 민석이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뭐야? 그냥 주부입니다. 민석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고 영희는 말없이 하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 방문을 닫고 화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응우엔 회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자료 잘 봤다. 특히 규제 분석이 좋았다. 하은 다음 미팅과 일정들을 정리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문이 열렸고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베트남 회사 컨설팅입니다. 5천만 원 조건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대학 나왔어? 하노이 국립대 경영학과 수석 입학이었습니다. 가족 사정으로 중퇴했습니다. 민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늘 며느리로만 보였습니다. 하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빚 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존중해 주세요. 사람으로.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편의점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 집 며느리 돈 있다더라. 하은 고개를 들고 먼저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숙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영희가 불렀습니다. 하야 앉아봐. 영희는 하노이 국립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선입견으로만 봤다. 하은 눈물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다르게 대하겠다.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5월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째였습니다. 상황은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빚은 거의 정리됐고 하은 응우엔 회장의 프로젝트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영희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민석이었습니다. 점점 예민해졌고 하가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가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을 때 민석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또 이래? 내일까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요즘 일만 하는 것 같아. 이게 제 일입니다.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 없었으면 내가 뭐가 돼? 내가 한국에 데려왔잖아. 하은 타자를 멈추고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학 나왔다고 돈 번다고 달라진 거 없어. 여전히 베트남 여자야. 질투와 열등감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질투하는 겁니까? 질투? 말도 안 돼. 하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만합시다. 피곤합니다. 민석은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하은 영희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석이 요즘 이상하지?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귀던 수진이 있지. 요즘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아. 하은 손을 멈췄습니다. 변호사 말씀이십니까? 전화가 잦더라. 그날 밤 민석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다녀왔습니까? 회사 사람들이랑 술 마셨어. 수진 씨도 있었습니까?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냥 친구야. 매일 전화하는 친구입니까? 넌 왜 이렇게 캐물어? 하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불안합니다. 불안한 건 너야. 일만 하고 나한텐 관심도 없어. 저도 제 삶이 있습니다. 내 꿈이 뭔데? 공부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싶습니다. 민석은 비웃었습니다. 28의 대학?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너처럼 똑똑하지 않아. 평범해서 문제가 아니라 멈춰 있어서 문제입니다. 민석의 얼굴에 자괴감이 번졌습니다. 넌 1년 만에 올라갔잖아. 나는 아직 바닥이야. 하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민석은 대답하지 않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 돼서 기쁘지 않아.
질투가 난다. 하은 그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날 밤 하은 이 결혼이 지속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영희가 말을 꺼냈습니다. 민석이 서울로 일하러 간다. 좋은 일입니다. 수진이가 소개해줬다. 하은 미소를 지웠습니다. 하은 고민 끝에 민석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2023년 3월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였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영희의 제안으로 셋이 함께 청주에 사는 친척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고 민석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조수석에는 영희, 뒷좌석에는 하가 앉았습니다. 차 안 분위기는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1시간쯤 달린 뒤 천안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하와 영희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차에서 내렸고 민석은 차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정비소였습니다. 차량 정기 점검 중 브레이크선 절단 흔적 발견. 즉시 연락 바랍니다. 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걸자 정비사는 브레이크선이 인위적으로 절단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직전이었다는 말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절대 운전하지 말라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하은 곧바로 영희에게 문자를 보여주며 차를 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달려갔지만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은 민석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브레이크선이 끊어졌다는 말을 듣자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휴게소 반대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차량은 견인됐습니다. 하은 정비소 문자와 통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갈등 관계를 물었고 하은 민석의 전 여자친구 수진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됐고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진이 정비소 직원을 매수해 브레이크선을 절단하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목적은 민석과 재결합하기 위해 영희를 사고로 위장해 제거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은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만약 그날 문자를 보지 못했다면 세 사람 모두 목숨을 잃었을 상황이었습니다. 영희는 하를 끌어안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민석이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그리고 이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은 담담하게 동의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론은 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희는 이혼 후에도 하를 딸로 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2023년 5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1,000만 원, 재산 분할 없음. 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만 원했습니다. 출국 날 영희가 공항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민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영희는 빨간 라면 상자를 건넸습니다. 하가 좋아하던 한국 라면이었습니다. 베트남 가서도 꿈이여. 대학 마치고 내가 되고 싶던 사람 돼. 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영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하은 라면 상자를 품에 안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5년의 시간이 그 상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2028년 봄이었습니다. 하가 한국을 떠난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하은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작은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빨간 라면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프를 천천히 뜯어 상자를 열자라면 봉지 4개가 나왔고 그 아래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과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친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잔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영희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하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돈은 내 남편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이다. 절반은 민석이 빚 갚는 데 썼고 나머지는 내 몫이다. 하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민석이에게 주면 다시 잃을 게 뻔했다. 내가 떠날 때 주려고 숨겨뒀다. 처음엔 너를 믿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브레이크 문자를 보고 우리부터 살렸을 때 알았다. 넌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걸. 마지막 줄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딸아. 하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돈보다 영희의 신뢰와 딸이라는 호칭이 더 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국적이 아니라 태도로 결정된다는 것,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하은 그렇게 배웠습니다.